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라파엘로를 중심으로 하되 그 다른 앞에 했던 미켈란젤로하고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품 같은 걸 서로 영향관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살펴보면서 지난 시간에는 아마 좀 이론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좀 어려우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더 편한 마음으로 작품을 많이 감상하는 예,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르네상스 최고의 스타 라파엘로. 예, 우리가 지금 세 사람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최고의 스타는 라파엘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라파엘로를 얘기하기 전에 잠깐만 예, 표를 보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1452년에 태어나서 1519년까지 살았습니다. 미켈란젤로는 1475년에 태어나서 1564년, 네, 무려 여기까지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라파엘로는 1483년에 태어나서 죽은 거는 레오나르도 다빈치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예, 1년 늦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미켈란젤로보다 8살이나 덜 먹었는데도 예, 한참 빨리 죽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왜 최고의 라파엘로가 왜 최고의 스타냐? 르네상스 최고의 스타냐? 지금 사람이 재주도 있어야 하지만은 그 때를 잘 타고나야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미켈란젤로가 활동했던 그런 젊었던 시기,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가 한 20대에서 40대 정도거든요. 옛날에는. 예, 지금은 좀 교육 그 시기가 길고 그래서 좀 뒤로 한 30은 넘어야 활동을 할 수 있지만은 예, 이때는 이제 좀 빨리 한 20세 정도 되면은 벌써 한 사람의 그 화가 혹은 조각가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미켈란젤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지금 이때까지 살기는 했지만은 요 때가 좀 이제 늙은 때란 말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미켈란젤로는 예, 굉장히 오래 살아서 여기가 다 커버가 되죠. 라파엘로가 활동했던 요 딱 시기가 요 율리우스 2세, 레오 10세 요 로마의 르네상스 전성기이던 시대하고 딱 겹칩니다. 예, 그래서 그 최고의 스타가 될 그런 시기에 살았고요. 그 다음에 라파엘로는 사실은 제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서 가장 우리가 생각하는 예술가 개념에 어울리는 사람은 미켈란젤로입니다. 예, 그 사람의 성향이나 뭐 그런 걸 볼 때 미켈란젤로지만은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자기가 예술가적인 성향이 있었어도 조건이 예, 이 사람은 그런 밀라노 공작의 궁정 미술가로서 예, 살아서 그런 제약 조건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 라파엘로는 사실 뭐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이 선배들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미켈란젤로의 예술을 자기가 종합을 해가지고 그 완성을 한 예, 이런 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여서 아마 예, 라파엘로가 르네상스 최고의 그 스타가 되도록 예,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품을 보시면은 지금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좀 더 잘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 일단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지난번에 그 뭐 자화상 궁금해하신 선생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라파엘로는 자화상이 있습니다. 어릴 때 10대 소년일 때 14세 때 그린 게 있고요. 예쁘게 생긴 소년이죠. 그 다음에 여기 자화상이 있고 이거는 죽기 좀 거의 1520년에 죽었으니까 예, 죽기 1, 2년 전에 자화상이네요. 이런 거는 이 이중 초상화라고 그러는데요. 이 사람이 라파엘로입니다. 예, 이 사람은 친구 아니면은 제자였던 것 같은데 누군지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테네 학당에 포함된 이거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자화상이 생겨난 게
예술가들의 지위가 그 향상되는 증거라고 하면서 이거를 예를 들었습니다. 이 자화상은 사실 이게 자기가 그렸냐, 라파엘로 자신이 그렸냐, 이게 참 오랫동안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거의 라파엘로가 그렸다고 인정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좌우를 바꿔놓은 것 같지 않습니까? 누가 이거를 보고 그렸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 얼굴하고 이 얼굴은 똑같기는 하지만, 예. 그렇고요. 그 다음에 레오나르도는 가장 먼저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화상이 뭐 변변치가 않습니다. 예, 우리가 그 미술가의 지위가 올라가야 자화상이라는 게 생기는 거기 때문에 레오나르도도 이게 지금 자화상으로 추정이 되는 겁니다. 예, 이것도 아직 그 옛날 진짜 누가 그때 살았던 것도 아니고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자화상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드로잉밖에는 남아있지가 않고요. 이거는 제자인 프란체스코 멜치가 그렸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비슷하죠. 같은 사람이라는 건 알 수 있는데 이거를 꼭 레오나르도가 그렸냐 하면은 이 부분에서는 막힌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이 라파엘로가 아테네 학당에서 이 중앙에 있는 두 인물 중에 이쪽 아리스토텔레스의 레오나르도를 그려 넣었다고 합니다. 이 얼굴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수염 기른 것도 그렇고. 그 라파엘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존경했습니다. 예, 굉장히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뭐 거의 아버지 뻘이고 선배로서 존경했기 때문에 여기 얼굴을 그려 넣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레오나르도는 굉장히 잘생겼었다고 하는데 젊었을 때의 모습은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예. 그냥 그 다음에 이제 미켈란젤로가 가장 확실한 사람입니다. 오래 살기도 했고 전기도 있었고 이 사람의 그 초상화는 이 사람은 자화상은 없습니다. 예, 미켈란젤로는 그림을 잘 그리지 않았고 뭐 그 자기 조각으로 자기를 하는 거는 좀 드물지요. 예. 다니엘라 다 볼테라라고 이 사람의 뭐 조수이기도 했고 그 제자였던 이 다니엘라 다 볼테라가 그린 그 초상화가 있습니다. 예, 미완성 초상화입니다. 어쨌든 그래도 얼굴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미켈란젤로의 자화상이라고 오랫동안 생각이 되어 왔던 겁니다. 이게 최후의 심판에 이 바르돌로메 성인인데 바르돌로메 성인이 이렇게 껍질을 벗기는 처형을 당해서 죽었답니다. 예, 옛날엔 참 잔인하죠. 그래서 천당으로 올라가서 이 자기 껍질을 들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미켈란젤로가 이 얼굴을 그려 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그래서 한동안 이 설이 내려와서 저도 옛날에는 이걸 가르쳤습니다. 학생들한테. 근데 요새는 이게 아니라고 부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미술도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설이 나오고 새로운 연구가 행해지기 때문에 그냥 옛날에 어떤 책 하나 딱 읽고 얘기하면은 그 시대에 뒤떨어진 엉터리 소리 하게 되기가 굉장히 십상입니다. 이거는 지금 요새 미켈란젤로의 자화상이 아니라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게 있고요. 이거는 확실히 미켈란젤로의 그 두상입니다. 이것도 역시 다니엘라 다 볼테라가 조각도 했습니다. 근데 이 얼굴은 확실합니다. 이거는 데드마스크를 기초로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생겼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거는 거의 돌아가실 때 모습이니까 젊었을 때 모습은 또 알 수가 없죠. 예. 예, 그럼 라파엘로로 가보겠습니다. 라파엘로는 1483년에 우르비노에서 탄생했습니다. 우르비노는 피렌체에서 더 동쪽, 동쪽으로 있는 조그만 나라인데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교황청 국가하고 그 다음에 피렌체 공화국 이런 게 큰 나라였단 말입니다. 그 틈새에서 어떻게 그 양쪽 큰 나라가 부딪히는 그 힘 사이에 어떤 사각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작은 나라가 한때 이렇게 그 양쪽 그 힘의 균형을 이렇게 이용해 가지고 번성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이 페데리코 다 몬테펠드로 공작 치세 때였습니다. 예, 이때가 한 15세기 후반 정도의 일인데요. 예, 공작 부부의 초상입니다. 예. 이 페데리코 다 몬테펠드로 공작을 라파엘로의 아버지가 모셨습니다. 예, 이 공작 궁에 라파엘로의 아버지 조반니 산티가 궁정 화가로 있었습니다. 예. 예, 이 우르비노 공작의 궁전이고요. 예. 그리고 여기에서 일을 했던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라는 화가가 있는데 이때 벌써 원근법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때 우르비노가 굉장히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예. 네, 조반니 산티의 성모자상입니다. 아버지도 그렇게 아주 별 볼 일 없는 화가는 아니었습니다. 예, 꽤 괜찮은 화가였는데 아들이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항상 미술사에서 라파엘로의 아버지로만 기억이 되지, 예, 조반니 산티로 잘 기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작품을 볼 거기 때문에 여기는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한테서 이제 라파엘로는 처음 미술을 배웁니다. 아버지가 화가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그냥 아무 무리 없이 당연히 화가가 되는 걸로 생각했고 아버지한테 직접 자상하게 여러 가지 미술을 배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갑니다. 이 아버지가 그래서 돌아갈 무렵에 아주 연대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기 직전인지 직후인지 하여튼 그 무렵에 그게 1494년경인데 이때에 페루지노의 공방에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한 5년 정도 수련을 하고 도제 수련을 마칩니다. 그래서 이제 마스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면은 직업 교육이 시작이 돼가지고 예, 한 5, 6년 하면은 요새 우리 식으로 하면은 한 대학교 정도에 들어갈 나이가 되면은 벌써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 예, 구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504년에 피렌체로 갑니다. 우르비노가 너무나 이 조그만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대처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피렌체에서 조금 활동을 하다가 1508년에 드디어 율리우스 2세의 부름을 받아서 예, 로마로 가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그야말로 승승장구하는 거죠. 예, 율리우스 2세의 초상 라파엘로가 그린 겁니다. 그 다음에 율리우스 2세가 죽고 그 뒤에 레오 10세가 즉위를 합니다. 이 레오 10세는 라파엘로를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예, 그래서 라파엘로에게 굉장히 중책을 맡기고 예, 라파엘로에게 자귀도 주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대우를 많이 해줬습니다. 예, 물론 라파엘로가 재주도 있고 예, 중요한 예술가이기는 했지만은 예, 그래서 또 계속 날개를 다른 듯이 승승장구합니다. 라파엘로의 생애를 보면은 이 세 명 중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운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편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주도 있고 미모도 있고 성격도 좋아서 누구나 다 사랑하고 그죠? 라파엘로가 아마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우르비노 궁정에서도 굉장히 귀여움을 받고 예, 이렇게 궁정 화가지만은 어떻게 보면 당시 하인인데 예, 굉장히 존중을 받고 귀여움을 받고 피렌체에 갈 때도 이 페데리코 다 몬테펠트로 공작의 딸이 추천서를 써줘가지고 피렌체에 가게 됩니다. 예, 그리고 항상 어디 가나 참 인기를 끌고 예, 이렇게 좋은 성격이고 체주도 있고 그죠? 예, 굉장히 참 이렇게 행복한 별 아래 태어나면은 좋죠. 그죠? 예, 그래서 굉장히 자기 능력을 발휘하고 좋은데 버트 명이 짧습니다. 예, 단 하나 명이 짧아서 1520년에
37살로 세상을 떠납니다. 예, 몸이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일을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예, 명을 재촉했던 것 같습니다. 라파엘로의 무덤이 있는 로마의 판테온입니다. 예, 판테온은 고대 로마의 신전으로 그 폐허가 되다시피 버려져 있다가 이 르네상스 시대에 복원이 되어가지고 그 유명 인사들의 무덤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술가로는 뭐 라파엘로, 안니발레 까라치 이런 사람이 있고 뭐 음악가도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르네상스 시대의 이 안에 그림, 조각 이런 걸로 이렇게 내부를 완전히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하나의 미술관 같은 그런 곳입니다. 라파엘로의 무덤입니다. 예. 이거는 재미있는 얘기인데요. 19세기 중반에 이 라파엘로의 인기가 굉장히 그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파엘로가 아주 스타가 되었는데 사람들이 이 판테온에 있는 라파엘로의 무덤에 진짜 라파엘로가 들어있는 거냐 궁금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 무덤을 열어본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건 그림인데요. 실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교황이며 그 다음에 뭐 이 당시 뭐 아카데미 뭐 원장 뭐 학계 예술계 아주 이렇게 드글드글한 거물들이 예, 교황님까지 여기 모여가지고 교황님을 이제 대리하는 뭐 추기경 같은 사람이죠. 모여가지고 라파엘로의 무덤을 열어봤답니다. 열어보는 광경입니다. 근데 뭐 열어보니까 뭐 뼈가 있더랍니다. 근데 뭐 알 수는 없죠.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게 누구 뼈인지 알 수 없죠. 지금은 DNA 이런 걸로 검사할 수 있지만은 19세기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다 열어보고 다 같이 아 있구나 끄떡끄떡 하고 도로 닫아서 넣었답니다. 네, 뭐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네, 너무 유명하면은 이렇게 편히 쉬지도 못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을 가보겠습니다. 우르비노 시절에 이제 1494년에 그 공방에 들어가 가지고 한 1499년 내지 뭐 한 1500년 경에 마스터가 되었고 1504년까지 우르비노와 그 근처의 페루자 뭐 이런 데서 주문을 받으면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거는 바론치 예배당 제단화에 그린 라파엘로가 그린 천사 그림입니다. 이 제단화는 망가져 가지고 부분만 남아 있기 때문에 요 이렇게 부분 천사 그림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이게 아마 마스터가 되고 얼마 안 돼서 그 그린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라파엘로답게 예쁜 얼굴, 그죠? 네, 라파엘로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기의 작품으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성모의 대관식, 오디 제단화라고 하는데요. 네, 오디 가문을 위해서 제작한 거기 때문에 오디 제단화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성모 대관식, 성모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관을 받고 있고 아래 제자들이 그 예수님 제자들이 여기 관에 여기 성모 마리아가 누워 있었는데 하늘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나 이러고 놀라서 하늘을 쳐다보는 장면입니다. 이거는 그림이 이렇게 아래하고 위하고 분리가 되는 구조인데요. 이 아래하고 위가 스타일이 좀 다릅니다. 이거를 그리는 동안에 아마 라파엘로가 그 학자들 연구에 따르면은 아마 피렌체에 갔다 온 것 같다. 피렌체에 가서 더 그 말하자면 더 선진 르네상스 그 그림을 보고 영향을 받아가지고 좀 아래쪽이 더 훨씬 더 이런 진보된 스타일을 구사한 겁니다. 위에가 더 훨씬 정적이고요. 아래에는 이 올려다보는 제자들의 얼굴이 표정도 굉장히 좀 다 각각 다르고 역동적이고 뭐 동작이나 이런 게 더 역동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초기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작품은 재미있습니다. 이쪽 옆에는 똑같은 주제를 그린 겁니다. 옆에는 페루지노가 그린 성모의 결혼이고 이거는 라파엘로가 그린 성모의 결혼입니다. 뒤에 건물이 있고요. 르네상스 풍의 이런 원형 건물이 있고 여기 똑같습니다. 구조도 거의 비슷하고 근데 비교를 해보시면은
라파엘로가 이제 스승을 뛰어넘고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훌륭한 제자는 스승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쪽에 이제 위치가 바뀌었네요. 이거는 여기 성모가 있고 여기 요셉이 있고, 그죠? 근데 굉장히 좀 뻣뻣하게 서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요셉도 이렇게 딱 좀 발을 이렇게 삐딱하고, 그죠? 예, 몸도 이렇게 약간, 예, 옆으로 이렇게 튼 그런 자세를 하고 있고, 성모 마리아도 그렇고, 이 뒤쪽에 서 있는 사람도 역동적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크게 해서 볼까요? 예, 좀 더 이 부분을 해보면은 라파엘로가 얼마나 잘 그렸나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냥 언뜻 보면은 똑같은 그림으로 보입니다. 저도 옛날에 이걸 같이 놓고 보지 않았을 때는 이 두 그림이 헷갈렸습니다. 예. 근데 여기 지금 굉장히 정적으로 이렇게 반지를 끼워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요셉이. 그리고 지금 이 옆에 이 사람은 뭐 하는 거냐면은 그 얘기에 따르면은 성모 마리아가 이렇게 신랑감을 구하는데 뭐 나무를 하나씩 뽑아와 가지고 그 나무에서 꽃이 나는 사람을 그 신랑으로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이 들고 있던 나뭇가지에서 뭐 꽃인지 싹인지가 돋았고 나머지는 이제 안 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에이 하고서는 나뭇가지를 부러뜨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 나는 이제 꽝이 됐으니까. 예. 근데 그것도 굉장히 이렇게 역동적으로 예, 이렇게 묘사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렌체로 갑니다. 피렌체로 아까 말한 대로 이 몬테펠트로 공작의 그 딸의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이제 피렌체로 갑니다. 피렌체가 더 대처이고 우르비노는 너무 조그만 나라고, 그 다음에 이제 라파엘로가 성장을 했을 때는 이 페데리코 공작이 죽고 그 아들인 귀도발도가 이제 계승을 했는데, 이때는 역시 조그만 나라의 운명이라는 거는 잠깐은 잘 살 수 있지만은 조그만 나라는 언젠가는 주위 나라의 침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 때에 이르면은 굉장히 막 정세가 복잡하고 이 아들은 맨날 도망도 다니고, 예, 굉장히 하여튼 우르비노 궁정이 편안하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라파엘로는 제주도 있고 그러니까 너는 그럼 피렌체에 가서 아마 살 길을 찾아봐라. 이 우르비노 궁정에서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라파엘로를 그만큼 아끼고 귀여워해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렌체에 가는데 피렌체에는 너무나 이때 스타가 많고, 이리 어디 뭐 지방 조그만 나라에서 온 라파엘로, 아직도 젊고 아직 경력도 없는 라파엘로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중책을 맡기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라파엘로는 그냥 부자들이나 뭐 옆에 조그만 나라의 뭐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의 주문을 받아가지고 이런 성모 마리아 그림이나 그 다음에 뭐 초상화 같은 거를 그리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그림들은 크기가 그렇게 별로 크지 않고요. 당시 이렇게 개인 집에 이런 성모자상 같은 거를 걸어놓는 게 굉장히 유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성모자상이 어떤 집안의 어머니잖아요. 그죠? 성모가. 그래서 그런 집안의 어떤 뭐 화목함이라든가 자녀 교육 이런 거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종교적인 이유도 있고. 네, 그래서 이런 그 성모자상을 부자들이 이렇게 집에 걸어놓는 걸 좋아했는데, 라파엘로가 또 얼마나 이쁘게 그립니까? 예, 그래서 인기가 굉장히 있었습니다. 예, 이거는 페랭이 꽃의 성모라는 건데요. 예, 이 작품부터 인용을 하는 이유는 이게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 마돈나 문화의 성모라는 작품하고 구도가 거의 흡사하죠. 예, 굉장히 앳된 그 어린 성모가 아기를 안고 이렇게 미소를 띄우고 있는 것도 비슷하고 구도가 비슷합니다. 이렇게 그리기 시작한 게 사실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거의 처음입니다. 예, 이렇게 성모에게 어떤 인간적인 모습을 불어넣은 거. 예, 그래서 르네상스, 뭐, 휴머니즘, 아까 그 뭐, 피코 델 미란델라 얘기도 하셨지만은, 예, 그런 그
인본주의, 그죠? 예, 그런 거의 흔적이 바로 이런 데에 들어있는 겁니다. 예, 굉장히 어떤 인간적인 성모의 모습인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라파엘로하고 비교하면은 좀 더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이 그림을 딱 보셔도 느낌이 그럴 겁니다. 이쪽이 좀 어둡고 심각하고요. 라파엘로는 더, 뭐라 그럴까, 더 달콤합니다. 예, 더 달콤합니다. 조금 더 이쁘고 색깔도 더 화사하고, 예, 더 달콤합니다. 근데 더 무게감은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라파엘로의 평가도 이렇게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는데 중간에는 또 라파엘로가 너무 가볍지 않느냐, 예, 너무 무게가 없지 않느냐. 이래서 라파엘로가 또 이렇게 굉장히 역사적으로 평가절하되었던 때가 있습니다. 예. 근데 보통 그냥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라파엘로가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어쩜 이렇게 이쁜 성모가 있을 수 있을까? 지금도 봐도 예쁜데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그야말로 매혹되지 않았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렇게 많은 성모를 그렸습니다. 라파엘로가 그린 성모가 한 30여 점 됩니다. 예. 근데 주로 이 피렌체에 있을 때 많이 그렸고요. 쭉 위에서부터 초원의 성모, 대공의 성모, 검은 방울새의 성모, 또 루브르에 있는 유명한 아름다운 정원의 성모, 예, 뭐 이런 것들이 유명한 작품입니다. 이 제목은 이 그림에 들어있는 어떤 요소를 가지고 붙이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검은 방울새의 성모 같은 경우는 여기 그 새를 들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름이 붙은 거고, 아니면은 이제 이 그림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의 이름이 붙은 경우도 있습니다. 대공의 성모는 이 오스트리아의 대공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 대공의 성모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 그렇습니다. 너무나, 글쎄 이게 라파엘 너무 유명해지면은 상투적이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유명한 이미지가 되면은 일종의 그게 좀 이미지가 이렇게 다른다고 할까요? 거기 너무 익숙한 이미지가 돼서. 근데 참 그런 거를 좀 잠깐 밀어두고 보면은 너무나 아름다운, 예, 성모상인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것도 레오나르도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레오나르도의 동굴의 성모가 이런 삼각형 구도를 사용을 했습니다. 예, 이런 것도 레오나르도가 거의 처음입니다. 예, 이런 삼각형 구도를, 예, 이렇게 라파엘로가 가져가가지고 이렇게 더 이쁘게, 예, 더 화사하게, 더 예쁘게, 더 말랑말랑하게, 예, 이렇게 만든 게 라파엘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라파엘로가 인기가 없을 수가 없겠죠. 그죠? 예. 그러면 이게 이런 것만 보다 보면은 이게 그냥 당연한 건가 보다 생각하는데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한번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게 최초의 성모자상은 이렇습니다. 예, 이게 비잔틴 제국의 그 이탈리아 상인들이 장사를 하러 가서 콘스탄티노플에 가서 보니까, 야, 이게 뭐 그림이 있고 모자이크가 있고, 야, 입이 떡떡 벌어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나라에 돌아와 가지고 그 모자이크 대신에 이탈리아 사람들은 그림을 그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생겨나는데 초기에 이 그림은 딱딱합니다. 예. 그래도 이것도 비잔틴의 모자이크화하고 비교하면은 훨씬 더 이렇게 부드럽게 인간적으로 해석이 된 겁니다. 예. 자,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은, 자, 일부러 이 우리 새 대가의 선생님 그림으로 골라보았습니다. 베로키오, 레오나르도의 선생님, 기를란다요, 미켈란젤로의 선생님, 페루지노, 라파엘로의 선생님. 그죠? 이 선생님 때 이르면은 굉장히 또 앞에 뭐 두치오니 뭐 이런 사람보다 그 부드러워지고, 예, 훨씬 더 유연하게 아름다워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아직 라파엘로는 여기서 또 이거를 뛰어넘어서, 예, 이런 성모자상을 그린 겁니다. 라파엘로는 로마에 가서도 이런 그림을, 성모자상을 몇 점을 그렸습니다. 이 가장 정말 아름다운 거는 이
1513년에 그린 이 옥자의 성모가 제 생각에는 가장 걸작이지 싶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피렌체에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성모 마리아가 너무나 이렇게 아주 우리를 유혹하려는 듯이, 예, 매혹적인 시선을 이 관객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쎄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성화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아름다운 젊은 어머니, 그죠? 예, 이런 생각이 들 때까지, 예, 간 겁니다. 이쪽도 보십시오. 이쪽에 그 예수님이고 여기 세례자 요한인데 이 너무너무나 귀엽지 않습니까? 예, 라파엘로가 이렇게 예쁘게 그려서, 예, 인기가 있었던 겁니다. 초상화도 그렸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봤지만은 이 아뇨일로 도니의 초상이고 부부 초상화입니다. 예, 마달레나 스트로치 도니의 초상입니다. 예, 부부 초상화입니다. 이렇게 여자가 이쪽 오른쪽에서 시선을 왼쪽으로 향하게 항상 했고, 배치를, 예, 남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시선을 향하게 이런 식의 배치를 했습니다. 지금 이 그림도 보면은요, 이 모나리자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 몸을 틀고 이런 손을 포갠 자세 같은 게 지금 모나리자하고 굉장히 흡사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도 레오나르도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예. 그 전에는 어떻게 그렸느냐, 이것도 비교를 해보면 전에는 이렇게 정면 초상화를 그렸단 말입니다. 이거하고 지금 이거하고는 굉장히 천양지차인 거를, 예, 우리가 아무리 처음 봐도 아실 수가 있겠죠. 처음에 이렇게 그렸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그 아까 그 몬테펠트로의 아들인 귀도발도 몬테펠트로고, 이거는 이제 이 사람의 부인입니다. 근데 이거는 1507년인데 왜 그랬을까? 아마 이 초상화를 1504년에 지금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몇 년 뒤에 이 초상화를 그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거랑 맞추기 위해서, 예, 할 수 없이 이것도 이렇게 정면을 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은 왜 이렇게 우울하신 얼굴일까요? 이분은 참 이때 자기 나라가 조그만 나라의 왕 노릇을 하느라고 뭐 쫓겨다니기도 하고 고생을 많이 했고요. 저도 이게 그래서 왜 이렇게 초상화가 왜 이렇게 너무 우울해. 근데 통풍이었답니다. 예, 옛날에는 부자나 귀족들 통풍이 왜 귀족병이라고 그러죠. 예, 통풍으로 고생을 하고 이거 하여튼 신고에 좀 겨운 모습이시죠. 예, 예. 아까, 예, 이분의 아들입니다. 이분의 아들입니다. 이 그 공작 부인이 이 아들을 낳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 아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로 갑니다. 예. 교황님의 율리우스 2세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로마로 갑니다. 이때에도 이렇게 뭐 발탁이 되려면은 좀 제주도 있어야 하지만은 뭐 좀 연줄이 있어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라파엘로가 어떻게 로마에 갔느냐, 뭐 당시 성 베드로 성당 건축 설계를 맡고 있던, 예, 브라만테가 그 우르비노 출신입니다. 그래서 아마 브라만테가 추천을 하지 않았을까, 이게 가장 설이 유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율리우스 2세 친척이 뭐 추천을 하지 않았을까. 하여튼 누가 아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추천을 받아서 로마로 갑니다. 예. 로마로 가가지고, 자, 우선은 뭐 초상화 몇 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에 가서도 이 초상화를 그립니다. 예. 뭐 교황청 일도 하지만은, 예, 이 추기경의 초상이고, 가장 유명한 이 발다사레 카스틸리오네의 초상. 예, 이 사람은 뭐 외교관으로 우르비노 궁정에 있을 때부터 라파엘로하고 알던 사이고, 로마에서 다시 만나가지고 이 초상화를 그려줬습니다. 빈도 알토비티는, 예, 피렌체의 은행가로, 예, 상당히 참 멋진, 예, 그림입니다. 이런 초상화들을 그렸고요. 역시 이제 로마에서 한 일을, 가장 중요한 일을 말하자면은 바티칸 교황궁에 있는 라파엘로의 방이 되겠습니다. 그 라파엘로가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사실은 율리우스 2세의 방이어야 하는데 이름이, 그죠? 예, 율리우스 2세는 어디로 달아나고 라파엘로의 방이 되었습니다.
방이 전부 4개인데요. 이게 율리우스 2세의 개인 공간입니다. 예, 교황님도 자기가 그 주거를 하고 뭐 집무실도 있고 이래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 개인 공간을 라파엘로가 장식을 한 겁니다. 이미 이 율리우스 2세가 이제 즉위를 해가지고 이 자기 방들을 리모델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라파엘로가 가져온 시안을 보더니 이 율리우스 2세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다 뜯어버리고 이 라파엘로가 가져온 이 시안으로 해라. 라파엘로 자네가 그냥 다 맡아서 해라. 딴 사람들은 그러니까 해고, 예, 하고 있던 사람들은 그런 걸 보면은 라파엘로가 얼마나 참 재주가 있었나, 예, 하는 거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 그래서 이 라파엘로가 이제 이 4개의 방을 맡아서 장식을 하게 됩니다. 이 4개의 방은 콘스탄티누스의 방. 예, 이거 이렇게 이 제목은 거기 그림을 따서, 예,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거는 교황의 연회실이고요. 두 번째 서명의 방이 제일 유명하죠. 이거는 교황의 서재였던, 예, 이런 방이고, 세 번째 헬리오도루스의 방은 교황의 개인 접견실에 부속된 방이고, 네 번째 이제 보르고 화재의 방은 라파엘로가 장식한 그런 마지막 방이 되겠습니다.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콘스탄티누스의 방을 제일 먼저 했는데 이거 할 때만 해도 좀 라파엘로가 약간 실력이 부족했고요. 예, 그런 제자들하고 같이 협업을 많이 했는데 이제 서명의 방에서부터 라파엘로의 실력이 제대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예, 서명의 방은 방에 이렇게 4면을 철학, 시, 문학이죠. 그죠? 그리고 신학, 정의를 나타내는 그림으로 4면을 장식한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쪽에 제일 유명한 철학을 나타내는 아테네 학당이 있고, 예, 여기는 시를 나타내는 파르나소스 산이, 예, 보이고 있습니다. 아테네 학당을 조금 자세히 보겠습니다. 예, 아테네 학당이고요. 예, 여기 자기가 이렇게 아는 사람들을 모델로 쓰기도 했고, 이런 유명한, 그러니까 이런 철학을 나타내는 철학과 학문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여기 집어넣습니다. 예, 요 플라톤 가운데 아리스토텔레스, 여기 소크라테스도 있고, 예, 여기 뭐 석판에 뭘 쓰고 있는 사람은 피타고라스, 예, 그리고 여기 또 무슨 실험 같은 걸 해보이고 있는 요 사람은 유클리드 혹은 알키메데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또 자기 알고 있는 그런 주위 사람들을 모델로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플라톤은 그 레오나르도를 뭐 모델로 했다든가, 예, 이런 식으로 사람들 얼굴을 집어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체 논의는 질문도 있고 그래서, 예, 집어넣습니다. 그림이 굉장히 복잡하죠. 예. 이 성체 논의는 신학에 대한 그런 그림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있고 이 위에 하느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성모 마리아가 있고 이쪽에 세례자 요한이 있고 여기 아담도 있고 이쪽에 맨 이쪽에 이게 베드로고 뭐 하여튼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래에는 여기 요 성체 현식이, 예, 우리 저기 미사할 때, 예, 조용하게 들고 거기다 그 영성체 이걸 넣어가지고, 예, 그 용기입니다. 그거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카톨릭에서. 예, 요거를 중심으로 뭐 이게 교황도 있고 4대 교부도 있고 뭐 등등등 단테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방은 구조가 아까 요 앞에 보신 이 철학을 나타내는 아테네 학당하고 구조가 비슷한 겁니다. 그죠? 여기에 어떤 학문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은 여기에는 신학에 관계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신학이 하느님의 일을 기록하고 삼위일체의 찬양을 주관한다는 그런 의미로, 예,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겁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여기는 헬리오도루스의 방. 예, 여기는 뭐 여기에도 유명한 그림들이 많은데요. 감옥에서 구출되는 성 베드로. 예. 베드로가
교황이 이 베드로의 후계자로 생각이 되는 거죠. 여기가 바로 또 베드로 성당이기도 하고, 그죠? 예, 그래서 이러한 베드로가 구출되는 거는 신의 이런 가호가 있음을 의미하는 걸로 이런 이미지를 그려 넣은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문인데, 문이고 이 위에 감옥이 있고 이 옆에 공간을 이렇게 계단처럼 착시 효과가 일어나게 이렇게 이용해서 이렇게 그린, 멋지죠? 여기 이렇게 계단에 있는 것처럼 이게 사실은 어떤 이 그림을 구성하는데 사실은 제약 조건입니다. 그죠? 여기 이렇게 문이 있는데 이걸 피해서 이 공간을 배분을 해야 한다는 게, 근데 라파엘로는 이거를 오히려 더 멋지게, 그죠? 이 양옆에 이렇게 계단 같이 해가지고 여기다 감옥을 넣고 이렇게 멋진 장면을 만들어 놓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라파엘로가 그린 보르고의 화재 방, 보르고 화재의 방에 있는 보르고 화재라는 그림입니다. 이거는 847년 로마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화재를 묘사한 그런 그림입니다. 사람들이 막 여기 불이 나서 우왕좌왕하고 뭐 불을 피하려고 여기 아수라장이 된 거고요. 이쪽이 이제 옛날에 있었던 베드로 사원입니다. 베드로 사원에서 교황이 내다보고 그 성호를 긋고 기도를 하니까 불이 꺼졌다고 합니다. 불이 꺼질 때 맞춰서 기도를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라파엘로의 그래서 작품 3개를 우르비노, 피렌체, 로마 따라가면서 간단간단 하나만 맛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로 이 레오나르도,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이 3사람을 한번 같이 비교도 해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오나르도하고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서로 이 경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피렌체 이때 1504년경에 레오나르도도 있었고 미켈란젤로도 있었고 라파엘로도 있었습니다. 이 3사람이 한 공간에 있었던 때는 이때뿐입니다. 이때에 그 베키오 궁의 이런 프레스코화를 하려고 그 시안을 내라. 피렌체 사람들은 그런 거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콩쿠르를 해가지고, 지금도 무슨 뭐 큰 중요한 건물이나 이런 거를 할 때는 그 설계안을 공모를 하잖아요. 공모를 해서 이렇게 심사를 하는데, 피렌체 사람들은 이때부터 이런 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피렌체 뭐 그 대성당, 두오모 이런 것도 그 시안을 공모를 해가지고 그 시에서 결정을 한 거고요. 이 경우도 그림 하나 이렇게 시청사 벽에 그림을 그리는데 이거를 공모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이 경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은 미켈란젤로와 레오나르도의 차이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레오나르도는 이렇게 전체가 어우러지는 이렇게 박진감 있는 아주 드라마틱한 화면을 구성을 했고요. 미켈란젤로는 그런 점에서는 조금 레오나르도에 미치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전체적인 스토리를 구성하고 이렇게 드라마틱한 장면을 구성하는 데는, 그 대신 미켈란젤로는 조각가이고 그러기 때문에 인체 묘사를 굉장히 탁월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의 장점을 살려가지고 미켈란젤로는 이 병사들이 전쟁이 났다고 하니까 그 강에서 목욕을 하다가 빨리 부랴부랴 강에서 나와가지고 옷을 주워 입고 이제 전투 태세로 들어가려고 강에서 막 나오는 이런 장면을 미켈란젤로는 택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욕하다가 막 이렇게 벌거벗은 이런 청년들이 막 나오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장면을 미켈란젤로는 한 겁니다. 자기의 장점을 각각 알고 있는 거죠. 레오나르도하고 미켈란젤로는 그렇게 썩 사이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오나르도는 이런 거를 마치 그 무슨 호두가 한 자루 몸에 들어있는 것 같다고 비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육이 이렇게 울룩불룩한 거를. 그 다음에 이제 이 3사람의 관계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라파엘로는 정말 그 얼굴을 이쁘게 하고 아주 우아하게, 정말 라파엘로가 그린 성모는
너무나 우아하고 너무나 애틋하고 예, 너무나 청순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라파엘로가 모든 거를 다 잘 그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쭉 작품을 쭉 늘어놓고 보면은요, 모든 아무리 훌륭한 예술가도 이렇게 올마이티가 아닙니다. 예, 잘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라파엘로 같은 경우는 이 남성의 신체를 잘 묘사하지를 못했습니다. 예, 그야말로 애들 말로 안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보면은 이 피에타입니다. 이 예수님이 뭔가 이리 뭐 몰캉몰캉하고 예, 여자 같고 예, 이것도 이렇게 좀 그렇습니다. 예, 별로 이 남자 묘사를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남성 누드, 예, 남성이 옷 입은 거는 잘 그리는데 예, 남성 누드가 별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보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굉장히 중성으로 그려놓습니다. 네, 남자도 중성으로 그려놓고 여성은 좀 남자같이 그려놓고 남자는 좀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은 보면은 좀 중성에 가깝습니다. 우리 모나리자도 그렇지 않습니까? 좀 중성의 느낌이 난단 말입니다. 저는 사실 솔직히 좀 비웃는 것 같아서 예, 썩 좋지는 않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그럼 예, 레오나르도를 보셨으면은 자, 미켈란젤로로 가보겠습니다. 미켈란젤로는 모두 이 남성같이 그려놓습니다. 여성도 남성. 예. 라파엘로는 그러니까 남자도 좀 여자같이 그려놓고 레오나르도는 중성으로 그려놓고 그죠? 예. 미켈란젤로는 또 여자도 남자같이 그려놓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이 사람들이 뭐 미켈란젤로나 레오나르도가 이 동성애자였기 때문에 뭐 그랬다 뭐 이런 설도 있는데 뭐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라파엘로는 왜 이성애자였는데 왜 그렇게 다 모두 여자같이 그려놓은 겁니까? 그죠? 예. 그리고 이거는 약간 얘기가 빗나가지만은 여담이지만은 제가 쭉 이 사람들 생애를 읽고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때는 참 동성애자가 되지 않을 수가 없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결혼하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일을 받으면은 거기 쫓아가서 해야 되고, 예. 사실은 예술가라는 게 그렇게 뭐 거주 이전의 자유라든가 가정을 꾸릴 이런 여가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가정을 꾸리기가 어려운 조건 하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정을 대체할 수 있는 제자나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하고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켈란젤로도 뭐 늙었고 레오나르도도 나중에 늙었을 때 제자들이 다 옆에서 간호도 해주고 뭐 극진히 돌봐주고 하니까 뭐 부인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이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할 조건이 잘 안 됐고 또 결혼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또 관계들이 옆에 있었고, 예, 예. 그래서 이래저래. 어쨌든 이제 다시 우리 그림으로 돌아오면은, 자, 그런데, 자, 근데 라파엘로가 괜히 라파엘로겠습니까? 라파엘로는 굉장히 빨리, 정말 총명한 사람은 빨리 자기의 잘못을 수정하고 빨리 배우는 게 그 똑똑한 사람입니다. 라파엘로가, 자, 요렇게 됩니다. 훨씬 더 근육질이 되지 않았습니까? 얼굴은 여전히 스위트합니다. 예, 얼굴은 여전히 라파엘로의 그 이쁜, 좀 남자면서도 예쁜 참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근데 몸이 이제 굉장히 건장해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1511년이면은 바로 이 옆방에서, 바티칸 궁의 바로 옆방에서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왔다 갔다 하면서 미켈란젤로가 그림 그리는 거를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서는 아, 야, 저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자기도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예, 로마에 가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수정을 하고 빨리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것도 굉장히 훌륭한 재주입니다. 그죠? 빨리 자기 거를 고치고 남의 거를 받아들여서 자기가 생각해내는 것도 예, 뭐 천재지만은 예, 자기의 잘못을 빨리빨리 수정하고 남의 좋은 거를 받아들이는 것도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그렸던 이 보르고 화재의
를 보면은 예, 여기에는 아주 뭐 굉장히 이렇게 근육질인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미켈란젤로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뭐 오늘 이야기는 그런 대로 됐고요. 그 앞 질문하신 거하고 지난번에도 그림이 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예, 조금 몇 개 그림을 보여드리고 지난번에 그림 못 봤던 것도 보충을 하고 그러겠습니다. 지금 그림을 일단 봐 놓으시고요. 예, 여기 얘기할 때는 그림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기억을 좀 해 놓으시고, 그리고 뭐 또 지금 얘기하는 거에서 뭐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다시 또 그때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러면은 또 답변을 드리고 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후의 만찬은 왜 걸작인가? 예, 최후의 만찬, 최후의 만찬 그러는데, 아, 이거 정말 뭐가 걸작인지 모르겠습니다. 가보면은 이게 참, 레오나르도는 너무 실험 정신이 강해가지고, 이 그림을 그리는데, 막 자기가 이상한 거를 막 섞어가지고, 그, 실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료를 이제 이 용매에다 이렇게 개는데, 예, 유화면은 기름에 개고, 뭐 템페라는 계란에 개고 이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레오나르도는 막 이것저것 다른 거를 첨가를 해가지고 예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내구성이 떨어져가지고 이게 막 나중에 드드드드 떨어져가지고 예 거의 아주 볼 수 없을 지경이 됐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그래도 요새 현대 과학의 힘을 빌어가지고 복원을 한 게 이 정도입니다. 그래 뭐 근데 이 이렇게 좀 잘 희미하게 남아있는 이 그림이 뭐가 그렇게 참 대단한가 궁금하실 겁니다. 자,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예, 그리고 지난번에 여기 누가 등장하는 건가 그것도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예, 제가 이리 참 열심히, 예,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 바드로메, 야고보, 안드레, 베드로, 예, 유다. 요 앞에 있는 요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리고 요한, 예, 요한이 제일 어립니다. 그래서 그 다른 그림에 보면은 요한이 이렇게 좀 어리광쟁이로 막내니까 예, 예수님 품에 이렇게 기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여기는 지금 요한이 이렇게 예, 이쪽 베드로 쪽에 가깝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가운데 예수님이 있고 도마, 야고보, 빌립, 마테, 다데오, 시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세 명, 여기 네 명, 이렇게 여기 다섯 명 이렇게 그룹을 지어 놓은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자, 이게 왜 근데 훌륭한 그림이냐? 자, 요 다른 그림을 또 역시 우리 비교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비교만이 이 발전된 차이점을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도메니코 기를란다요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게 이렇게 벽에 그려지게 된 게 한 15세기 중반 이후부터이고요. 이거의 용도가 뭐냐 하면은요. 이제 당시에 이렇게 건물을 사람들이 그림으로 장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림이 유행을 하면서. 근데 이제 이 최후의 만찬은 보통 수도원이나 이런데 식당에, 예, 식당에 벽을 장식을 하는데 그 식당은 밥을 먹는 데니까 뭔가 먹는 거하고 관계가 있는 그림이 좋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수도원 식당의 벽에는 대개 최후의 만찬이나 아니면 무슨 가나의 결혼식, 그죠? 예, 이런 그림들이 그 식당 벽에 그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식당 벽마다 이렇게 최후의 만찬이 그려지게 됐는데 이 기를란다의 그림을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조용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구성도 이렇게 굉장히 좀 단순하고, 그죠? 예, 좀 어떻게 모노톤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좀 일렬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조용합니다. 다시 한번 비교해 보실까요? 레오나르도의 그림하고, 예, 보면은 이 상당히 좀 평면적이고 이렇게 좀 모노톤하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이 그림이 이제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 이렇게 조용하게 그린 이유가 수도원의 식당이라는 게 말을 하면 안 되었습니다. 예, 이 수도원에 있는 그 수도사들은 지금 이
종교적인 그런 정진을 하고 있는, 수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밥 먹을 때 우리가 무슨 뭐 파티하거나 사교할 때처럼 뭐 떠들고 웃고 이러면서 밥을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요새 이 참 코로나 시대에 밥 먹는 법을 생각하면 됩니다. 수도원의 식당에서는 밥 먹기 전에 딱 손을 닦습니다. 손 닦는 데가 딱 있어가지고 손을 닦고, 그 다음에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간소한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말을 하면은 벌칙이 있었습니다. 서로 떠들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이렇게 앞에서 뭐 성경 같은 거를 읽어줍니다. 그 읽어주는 거를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밥을 조용히 밥을 먹는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장면도 이렇게 조용하게 된 겁니다. 여기 있는 이 12제자와 예수님도 조용하게 밥을 먹게 그린 겁니다. 사실은 이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님이 죽기 전에 마지막 저녁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다가 이제 이 중에서 나를 배반할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제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제자면은 어떻겠습니까? 그래? 그렇구나. 그리고 조용히 그냥 밥을 먹겠습니까? 아니겠죠. 누구야, 누구. 그죠? 그리고, 배반을 해. 우리 선생님을 누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장면이 굉장히 이렇게 수선수선한, 그죠? 이런 장면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좀 불안과 의문 이런 거에 사람들이 휩싸이면서 누가 배반을 해? 누구야? 이게, 그런 장면인데 이게 굉장히 이렇게 평온하게 밥 먹는 장면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를 우리의 이 레오나르도 이 천재님께서는 이렇게 구성을 한 겁니다. 왜 우리 농담에 이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좀 시끄럽습니다. 말을 하는 거를, 담소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발음도 이렇게 굉장히 막 굴리고, 그래서 진짜 프랑스 같은 데 있다가 이탈리아 국경을 이렇게 딱 넘어가면은 갑자기 이렇게 시끄러워지는 거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 이탈리아 사람들이 왜 무슨 감옥에 가둬놓고 뭐 왜 손을 묶어 놓으니까 말을 못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농담으로. 이탈리아 사람들이 그만큼 말을 할 때 이렇게 제스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손 동작을 크게 하고, 이런 거를 좋아하는데, 자, 레오나르도는 그런 거를 길에 나가서, 거리에 나가서 그런 이탈리아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그 동포들이 얘기하고 막 손짓 발짓 고갯짓을 하면서 떠드는 거를 관찰을 하고 이거를 이 그림에 적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가 훌륭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페루지노 그림인데 역시 여기도 이렇게 위에 이 후광을 달고 너무나 조용하게들 앉아 계십니다. 이렇게. 자, 근데 여기도 보면 뭐 조금 고개만 이렇게 했을 뿐 굉장히 조용한데, 자, 우리의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 사람들을 보세요. 굉장히 저쪽에 누구야 누구야 뭐 나야 뭐 이렇게 그런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죠? 소리가 없어도 이 사람들이 지금 막 놀라가지고 수선수선한 이런 게 느껴집니다. 여기도 지금 이렇게 서로 이게 누구야 뭐 나야 뭐 난 아닌데 뭐 이렇게 수선수선하는 게 너무나 우리가 이 사람들 얼굴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 얘기, 그 최후의 만찬을 설명한 게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마르코의 이 얘기가 나옵니다. 누구냐고 하니까 마태복음에서는 그 유다가 직접 물어봅니다. 접니까? 저는 아니지요. 이러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거는 네 말이지. 그거는 네 생각이지. 이렇게 긍정도 부정도 아닌 그거는 내 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마르코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 뭐 누굽니까? 누가 배반을 합니까? 이러고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는 지금 나와 한 그릇에 빵을 적시는 사람이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빵을 적시는 사람이다. 아마 빵을 뭐 소금이나 무슨 올리브유나 이런 거에 찍어 먹었던 것 같습니다. 가운데 접시를 놓고 이렇게 한데, 그래서 지금 여기 빵이 있고 여기 이걸 찍어 먹는 무슨 소스나 양념 그릇 같은 게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손이 이렇게 유다의 손입니다. 예. 이런 거를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따랐고, 그 다음에 당대의 이탈리아 사람들이 얘기하는 모습을 굉장히 스케치를 많이 했습니다.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이 떠들고 이런 모습들을 스케치를 해가지고 이거를 그 화면으로 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훌륭한 작품이 탄생을 한 겁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시스티나 예배당 천장화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스티나 예배당이고요. 예, 여기 가운데에 창세기를 다룬 9장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둘레에는 12명의 예언자들이, 예, 여기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12명의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창세기를 다룬 9개의 장면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얘기가 나왔던 그 노아의 방주인데, 제가 다시 들여다보니까 여기에는 방주는 없습니다. 그냥 홍수 장면이고요. 그죠? 예, 홍수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뭐 피하려고 하고, 예, 조금이라도 이렇게 땅이 있으면 올라가고, 뭐 이런 아수라장인 이런 거를 묘사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낙원에서의 추방. 여기에는 한 장면에 그 다른 시점의 얘기가 동시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 이브가 요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사과를 따서 아담에게 먹이고 이제 먹여서 쫓겨나는 겁니다. 천사가 니네 나가, 잘못했으니까 나가. 그래서 이제 나가는 겁니다. 쫓겨나는 겁니다. 보면은 이브가 여기는 굉장히 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죄를 저질러 가지고 이렇게 늙고 쭈글쭈글해진 모습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전부 남자같이 정말, 야, 여자가 이렇게 근육질 수가 있습니까? 그죠? 예,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요. 근데 이게 참 위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튼튼하게, 예, 이렇게 남자같이, 여자도 남자같이 한 게 위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루카스 크라나우는 아담과 이브 그린 게 굉장히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날씬한 게 이런 중세의 흔적입니다. 예, 이게 더 중세에서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시기적으로는 오히려 그 시스티나 예배당 천장화보다도 한 10년 정도 늦게 그려진 작품인데요. 이게 아직도 더 중세의 흔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날씬한.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날에는 하도 날씬한 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오늘날에는 또 다시 이게 예뻐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나온 질문으로는, 예, 여기 라 포르나리나가 궁금합니다. 뭐 이런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이 사람은 라파엘로의 애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죠. 예. 이 그림도 한동안 라파엘로의 그림이냐, 라파엘로 제자가 그린 거냐, 라파엘로의 제자 줄리오 로마노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린 게 아니냐, 예, 한동안 라파엘로의 그림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것도 인정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데요. 라파엘로가 좋아했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요 팔에 그 우르비노의 라파엘이라고 여기 자기 이름을 딱 써놨습니다. 그러고 여기 요 손을 확대해 보면은 여기 반지를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두 사람이 그 비밀 결혼을 했다는 표지가 아닐까, 뭐 사람들이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라 포르나리나라는 거는 빵집 딸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 여성이
빵집 딸이래 가지고, 예, 이름은 뭐 마르게리타 뭐 루틴가 뭐 이름이 있습니다. 라파엘로는 약혼녀가 있었습니다. 추기경의 딸하고 약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게 화가인데 추기경이 그 딸이 아니라 조카딸, 예, 추기경의 조카딸하고 약혼을 했으면은 굉장히 참 과분한 분에 넘치는 신분으로 볼 때, 예, 약혼을 한 겁니다. 근데 결혼이 성사되지가 않았습니다. 결혼하지 못하고 라파엘로가 세상을 떠났죠. 예, 여기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설이 남분분한데요. 그 약혼녀가 사실은 라파엘로보다 조금 먼저 죽었습니다. 예, 결혼을 기다리다 먼저 죽었고요. 또 라파엘로가 뒤이어 죽었습니다. 결혼을 안 한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지가 않은데요. 왜 이렇게 결혼을 질질 끌고 안 했느냐. 라파엘로로서는 굉장히 유리한 결혼이었거든요. 근데 아마 라파엘로 자신이 뭐 추기경이 되고 싶어서 밀었다는 설도 있고, 예, 뭐 그거는 좀 불분명합니다. 어쨌든 이 그림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당시에 이게 여염집 여자라면은 이렇게 상체를 드러낸 이런 초상화를 그리지 않았습니다. 예, 않았는데 이런 초상화를 그린 거를 보면은 뭔가 좀 이게 내밀한 초상화인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라파엘로가 죽었을 때 이 초상화가 그 아틀리에에 있었습니다. 작업실에. 그러니까 그런 뭐 정표로 주려고 했든가 자기가 간직하려고 했든가 뭐 이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물어보신 거는요, 예, 이 시스티나 성모라고 하기도 하고, 뭐, 성 식스투스의 성모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 이거는 이 율리우스 2세가 이거를 주문을 한 거고요. 율리우스 2세가 자기의 그 삼촌이었던 식스투스 4세, 예, 교황 식스투스 4세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주문해 가지고 이 피아센차의 산시스토 수도원이라는 게 이 그 교황 집안, 예, 이 사람 교황이 로베레 가문이라는 가문인데요. 그 가문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 가문이 지원하는, 예, 그 수도원의 재단화로 쓰려고 이 그림을 주문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봤던 성모상들은 개인집에 건 거기 때문에 규모가 작고 이렇게 그냥 기껏해야 삼각형 구도로 성모 마리아하고 예수, 테레자, 요한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있는 그런 그림이고요. 작은 그림이니까. 이거는 이제 재단하니까 상당히 크단 말입니다. 거의 벽 전체를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구도도 다릅니다. 이렇게 서 있는 구도고 이쪽은 성 바르바라고, 예, 이쪽은 성 식스투스. 예, 식스투스 교황이 이 성 식스투스의 이름을 딴 거기 때문에, 예, 수호 성인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이 아래에 이 천사, 라파엘로가 아니면은 정말 할 수 없는, 예, 너무나 귀여운 뭐 당대의 아기들 모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천사의 모습이기도 하지만은 로마에 있는 게 아니고 드레스덴에 있습니다. 예, 드레스덴의 그 전근대 미술관에 이게 있습니다. 예, 거기서도 간판 작품입니다. 유명한 작품이라. 예. 뭐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제 얘기는 그럼 여기서,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한 10분 정도 휴식을 취하고요. 3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토론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